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저도 반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지철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어여쁜 며느리를 얻었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냈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모든 비극은 바로 그 며느리 오민정의 손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오민정은 참 반듯한 아이였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애교도 많았죠. 아들 지철이는 그런 민정이에게 푹 빠져서는 엄마, 나 민정이 없으면 못 살아라는 닭살 돋는 소리까지 해댔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며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제게도 깍듯하게 구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민정이의 다른 얼굴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의 진짜 얼굴은 현실이 아닌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었어요. 민정이의 SNS는 온통 번쩍이는 명품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사 가방, 내일은 아사 시계, 모레는 비사 트렌치 코트. 사진 속에서 민정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죠. 배경은 늘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해외의 유명 관광지였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지철이는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월급이야 뻔하고 둘이 알뜰하게 살아도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걸치고 다니는 것들은 그 애의 1년치 연봉을 합쳐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철아, 잘 지내니? 별일 없고. 그럼 엄마, 잘 지내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우연히 민정이 SNS를 봤는데. 아, 민정이 SNS? 봤어? 우리 민정이 사진 잘 나오지? 지철이는 뭐가 좋은지 실실 웃더군요. 속도 모르는 소리에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더라만. 지철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사는 거 괜찮은 거니? 민정이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며 시계며 그거 다 진짜니? 네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잖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더군요. 엄마, 또 그 소리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민정이 보기보다 엄청 알뜰한 애야.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 부업도 시작해서 돈도 꽤 잘 번다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온라인 마케팅 부업.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조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업을 해야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매달 사들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엄마, 그런 식으로 민정이 의심하지 마. 걔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우리 민정이 엄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아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아닌 것만 같은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며느리에게 단단히 홀려서는 애미의 진심 어린 걱정마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알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그래도 너희들 씀씀이 좀 줄이고 아끼며 살아라. 알겠니?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손수 담근 밑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는 예고 없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실크 잠옷 차림의 민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맛있는 거라도 해 먹이고 싶어서 왔지. 밥은 먹었니? 아, 네. 방금 시켜 먹었어요. 민정이는 몸을 비키며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는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복도 끝, 유독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에는 열려있던 방문이었는데 말이죠. 민정아, 저 방은 왜 저렇게 닫아놨니? 손님이라도 와 있나? 아, 저기요? 아니에요, 어머니. 거긴 그냥 창고인데 요즘 제가 쓰는 작업 공간이라 좀 지저분해서요. 보시면 놀라실까봐. 민정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공간이라. 아들이 말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 저 방에서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 방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평소 용건 없이는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기에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어요. 그래, 민정아.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는데 현금이 똑 떨어져서요. 혹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바로 갚아드릴게요.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보다 제 귀에 꽂힌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아, 그게.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좀 들여왔는데 관세를 내야 해서요. 오늘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해서요. 관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는 애가 왜 관세를 낸단 말인가? 그건 물건을 직접 수입하는 사람들이나 내는 세금이었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너 혹시 장사하니? 아니, 장사는 아니고요. 그냥 아시잖아요. 제 일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라서요. 아무튼 그래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요. 민정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고요. 미안하다, 민정아. 나도 지금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구나. 어쩌지? 제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됐어요, 그럼. 괜히 전화했네. 딸깍. 며느리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저는 뚜뚜거리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서늘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 오민정은 단순한 허영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속이고 뒤로는 무언가 거대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굳게 닫힌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마음은 차갑고도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관세 전화는 제 마음속에서 위태롭게 타고 있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깟 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아이가 저와 제 아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가족이라는 관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요물 같은 아이의 거짓말과 그의 놀아나는 어리석은 내 아들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번쩍이는 명품들을 휘감고 웃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칩거하게 만들었죠.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말라 죽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동네 친구인 경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숨 섞인 제 목소리를 듣더니 경자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난 것처럼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성수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니? 아들 집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말도 마라.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저는 경자에게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의 씀씀이와 아들의 무심함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경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너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조카애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명품 가방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가짜였대. 정품이랑 똑같이 생겨서 감쪽같이 속았다지 뭐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속은 속대로 상하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경자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짜 명품, 인터넷 판매.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아니, 아닐 거야. 아무리 그 애가 철이 없기로써니 남을 속이는 범죄까지 저지를 리는 없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을 뒤덮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경자와 헤어진 뒤 곧바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비장 한마저 감도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였습니다. 지쳐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괜찮니? 민정이랑 다 같이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 엄마,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민정이가 오늘 밤에 중요한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거든. 아마 저녁 내내 정신없고 바쁠 거야. 자기가 일에 집중해야 해서 방송 전에는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침부터 신신당부를 했어. 라이브 방송.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아들이 무심코 뱉은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자의 이야기가 다시금 귓가에 울리는 듯 했죠. 바로 그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이 설마. 그래. 중요한 일인가 보구나. 그럼 방해하면 안 되지. 대신 네 얼굴이라도 잠깐 봐야겠다. 엄마가 마침 너희 아파트 상가 은행에 볼 일이 생겨서 가는 길이거든. 1층 로비에서 잠깐이면 되니까 내려오렴.
저는 잊지도 않은 은행 볼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의 영역 안으로, 그 범죄의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 엄마 글쎄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꼭 오늘 봐야 해?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며느리가 제 출입을 막으라고 얼마나 닥달을 해댔으면 제 아들이 애미의 얼굴 한번 보자는 청을 이토록 매정하게 거절할까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됐다. 네가 바쁘면 할 수 없지. 그럼 엄마 혼자 너희 집에 잠깐 들러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마. 걱정 마라. 민정이 일하는데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다 갈 테니. 엄마, 안 돼. 그건. 애미가 자식 집에 들러 물 한 잔 마시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냐?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끊어라. 저는 아들이 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내 예상이 맞는다면, 만약 내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덮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저 아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저는 익숙하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집 앞으로 다가갔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장한 전사의 마음 같은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비상용으로 줬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하나씩 힘주어 눌렀습니다. 삐비비빅. 짧은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곧장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그 문제의 작은 방 문틈으로만 환한 조명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한껏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숨을 한번 길게 고른 뒤 저는 1mm씩 문을 연다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확보될수록 방 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망막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 처음으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은 방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자 인간의 탐욕이 응축된 지옥의 아가리였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시스템 선반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명품 가방들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 유리 장식장 안에는 금빛, 은빛으로 번쩍이는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들이 현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단번에 알 수 있었냐고요? 제게는 평생에 단 하나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품 가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수년 전 아직 지철이가 어렸을 때 고생하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남편이 3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 사준 시사의 가방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가방을 보물처럼 여기며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가끔씩 꺼내보며 남편을 추억하는 것이 제 유일한 사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진짜 명품이 어떤 것인지를요. 진짜는 조용하지만 깊은 아우라를 풍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죠. 가죽의 부드러운 감촉,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는 금속 장식,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바느질까지.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것들은 그저 흉내만 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민정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시사 가방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라면 특유의 다이아몬드 퀼팅이 봉긋하게 살아있어야 하지만 저건 그냥 평평하게 눌려있을 뿐이었죠. 금속 체인의 색깔도 진짜 금의 깊은 색이 아닌 가볍고 번쩍이기만 하는 도금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선반을 보았습니다. 엘사의 유명한 모노그램 패턴 가방들. 하지만 저 패턴은 미세하게 로고의 위치가 어긋나 있었고 인조가죽 특유의 역한 화학 약품 냄새가 문틈을 넘어 제 코끝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그 조잡한 가짜를 보물처럼 치켜들고 카메라를 향해 온갖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대박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클래식 라인이잖아요. 요즘은 매장에 가도 웨이팅만 몇 년이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VVIP 언니들을 위해서 파리 현지 매니저랑 특별히 연락해서 딱 3점만 몰래 빼돌려 온 거라니까요. 이건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신 언니들은 정말 행운아인 거죠. 그 뻔뻔하고 능숙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앞에서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있을까요? 딱 3점이라는 말에 초조해하며 서둘러 입금 버튼을 누르고 있을 그 순진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이미 배송 준비를 마친 택배 상자들이 제 키만큼이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자 헛된 꿈의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민정이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와. 강남킨 언니. 역시 뭘 좀 아시는 분이라니까. 제가 제일 예쁜 걸로 꼼꼼하게 검수해서 보내드릴게요. 라며 바람을 잡았고 가끔은 어머,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자들도 능력 있게 살아야죠. 라며 가짜는 자기 연민까지 팔아댔습니다. 저는 그 지옥도 같은 풍경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방송이 막바지에 이르자 민정이는 아쉬운 척 연기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량이 벌써 다 나갔네요. 역시 우리 언니들 안목은 최고라니까. 구매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더 엄청난 물건으로 찾아올게요. 민정이만 믿으시라고요. 그럼 모두들 안녕. 사랑해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윙크를 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끝으로 화면 속의 라이브 방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삑소리와 함께 환하던 조명이 꺼지고 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가면을 벗은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 의자에 몸을 파묻고 길게 하품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게 구냐? 그래도 이게 다 돈인데 어쩌겠어. 세상에 참 한심한 호구들 많아서 먹고 살기 편하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뭉쳐있던 것이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와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호구. 며느리가 경멸과 조소를 가득 담아 내뱉은 그 한마디는 제 안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지옥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람들을 기만하며 벌어들인 더러운 돈다발로 그 아이의 뺨을 후려치고
그 교활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펄펄 끓는 분노를 간신히 목구멍 아래로 삼켰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는 것은 저 영악한 악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어릿광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제 70평생의 연륜이 비상벨을 울리며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증거와 법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저 아이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면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었습니다. 저는 허공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제 손을 다른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들끓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문을 열 때보다 몇 곱절은 더 신중하게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문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음 대신 문이 문틀에 부드럽게 안착하며 내는 스윽하는 미세한 마찰음만이 적막한 복도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완벽하게 닫고 나자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이 거친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수만 개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범죄의 증거였지만 제가 그것을 훔쳐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제 손에서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다. 문명이라는 이기가 때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는 법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작은 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여전히 신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오늘의 수확물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돈 세는 소리, 비닐 포장을 뜯는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최대한 자세를 낮춘 뒤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힘주어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문 아래의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틈새로 카메라 렌즈를 조심스럽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제한적이었지만 지옥의 풍경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책상 위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부채처럼 펼쳐놓고 그 양에 흡족해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오늘 하루 매출이. 와, 미쳤네, 미쳤어. 이 정도면 이번 달 목표는 가뿐히 채우겠는데. 아, 이 호구들. 내가 가짜인 거 알면 얼마나 길길이 날뛸까. 그래도 어쩌겠어, 멍청한 지들 탓이지. 그 추악한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제 스마트폰 안에 그리고 제 뇌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렌즈를 아주 조금씩 1mm씩 움직여가며 방 안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선반에 가득한 가짜 상품들의 향연,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택배 상자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판매 장부까지. 완벽한 물증은 아니었지만 경찰과 언론의 구미를 당기고 수사를 시작하게 만들 명분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영상이었습니다. 5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5년보다 더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녹화를 마친 저는 여전히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더럽고 역겨운 공기로 가득 찬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요란한 비밀번호 해제음과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제 아들 지철이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 유령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죠. 엄마, 언제 왔어? 사람 간 떨어질 뻔했네. 연락도 없이. 그리고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철아, 왔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것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들의 그 순진무구한 걱정이 이제는 제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방 문이 활짝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들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지만 이내 훈련된 배우처럼 다정한 미소를 얼굴에 걸쳤죠. 어머님 오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지철 씨. 어머니 오셨으면 불부터 좀 환하게 켜드리지 않고 뭐 했어. 우리 어머니 놀라셨겠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며느리의 얼굴은 방금 씻고 나온 듯 뽀얗고 해맑아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온갖 추악한 욕심과 경멸을 쏟아내며 돈다발을 세던 악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이중성에 저는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마침 제가 야식으로 족발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드세요. 제가 쏠게요.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그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저녁 생각이 없구나. 니들이나 실컷 먹어라.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저는 그 집에서 단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악마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이고, 벌써 가시게요? 온 김에 아들이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시지. 제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올까요? 며느리는 저를 붙잡는 신용을 했지만 그 눈은 제발 좀 빨리 꺼져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오붓한 시간 보내거라. 지쳐라, 엄마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된다. 혼자 갈 수 있으니 너는 어서 가서 피곤한 몸 좀 쉬어라. 저는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등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옆에서 웃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교차로 어른거려 치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민정,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 녹화한 동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빈틈없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 아이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보다 더 살가운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아들, 어제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와버렸네.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런데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들은 여전히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들끓었죠. 괜찮아. 그보다 지쳐라. 너희 혹시 돈 필요하니? 엄마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 힘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며느리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죠. 돈? 아니, 괜찮아. 민정이가 부업으로 버는 것도 있고 우리 아직 살만해. 그러니 민정이가 참 대단하구나. 그 부업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잘 되니? 뭘 하는 건지 엄마한테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나도 소일거리나 좀 해보게.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그런 거야. 복잡해서 엄마는 하기 힘들어. 아무튼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아들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며느리는 가족들 몰래 거액의 돈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하고 그 아이를 완벽하게 사회화 격리하기 위한 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맹수는 사냥하기 전에 숨을 죽이고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법이죠. 제가 가진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문틈으로 몰래 찍은 영상과 여러 정황 증거뿐이었으니까요. 법정이라는 냉정한 전쟁터에서는 감성적인 호소나 불확실한 추측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눈앞에 흔들림 없는 사실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부, 바로 그 작은 방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쳐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저에 대한 며느리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을 테니까요. 더욱더 치밀한 계획과 상대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샅샅이 뒤지고 그 아이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며칠 전에 올렸던 게시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환절기라 그런지 자꾸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요리 똥손인 저는 그저 웁니다. 흑흑. 누가 저 대신 밥 좀 뚝딱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거짓말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아들 지철이는 어렸을 때부터 국물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과 반찬으로만 먹는 깔끔한 식사를 선호하는 아이였죠. 아마도 저 게시물은 나는 이렇게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아주 저열하고 계산된 쇼였을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주기로요. 며칠 뒤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에 들러 최고급 한우 양지와 실한 무, 그리고 대파와 마늘 등 각종 채소를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온 정성을 다해 쇠고기 묵국을 한솥 가득 끓였어요.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부러 한껏 인심을 쓰는 듯한 활기찬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민정아, 나다. 점심은 먹었니? 뭐하고 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SNS 보니까 우리 지철이가 국물 타령을 한다며? 그거 보고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시장 가서 좋은 고기 사다가 쇠고기 묵국을 한솥 끓였다. 너희 집에 좀 갖다 주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무슨 꿍꿍이로 집에 오려는지 그 작은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리고 있는 것이겠죠. 아, 정말요? 아이고,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냐? 세상에 집밥보다 좋은 보약이 어디 있다고. 마침 나도 오늘 시간이 좀 비어서 그러니 이왕 가는 김에 너 요리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해야겠다. 너도 이제 어엿한 주부인데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야 쓰겠니? 잔말 말고 금방 갈 테니 집이나 좀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저는 며느리가 거절할 틈도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제멋대로 말을 쏟아낸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스로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해놓은 이상 시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끓인 국을 가져다 주겠다는데 거절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예상대로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마지못해 보낸 티가 역력한 "네, 어머님. 그럼 조심히 오세요." 라는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담긴 국은 제 계획을 위한 완벽한 트로이의 목마였죠.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애써 꾸민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이리 주세요." "됐다. 내가 들고 갈 테니 너는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나 좀 닦아놔라. 국 데우려면 깨끗해야지." 저는 일부러 위세를 부리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요리를 가르치는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며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똑똑히 보고 배워. 무는 이렇게 나박나박 써는 거고 파는 이렇게 송송 다지는 거야. 알겠니? 너도 한번 해봐라." 며느리는 제 성화에 못 이겨 난생 처음 해보는 듯한 어설픈 자세로 칼을 잡고 쩔쩔매더군요. 저는 그 가소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죠.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핑 도는 거니? 어질어질하네. 혈압이 또 올랐나 보다. 나 저기 방에 가서 잠깐만 누워 있어야겠다. 너 혼자 마저 할 수 있지? 국은 그냥 이 냄비째로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게다." "네. 아,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제 실감 나는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제 목표는 당연히 안방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범죄의 소굴, 작은 방이었죠. 다행히 오늘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에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쓸 경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재빨리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방 안의 모든 것을 미친 듯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 진열된 가짜 상품들의 로고와 바느질 부분을 전문가처럼 클로즈업해서 찍고 한쪽에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의 운송장 정보, 그리고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판매 장부까지. 장부를 펼쳐본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 판매 수량과 입금액은 물론 리본 언니, 강남 큰손 등 공범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정산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맨 뒷장에는 중국의 공급책으로 보이는 사람의 위챗 아이디와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사진을 찍는 내내 밖에서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에 안 계시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지막 증거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갔죠.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문은 왜 잠그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방문을 열자마자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 내가 방을 헷갈렸나 보구나. 하도 어지러워서 안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문이 저절로 잠겼나 봐. 나도 안에서 문이 안 열려서 애먹었다. 국은 다 데웠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기에 더는 강하게 추궁하지 못하더군요. 그날 저는 며느리가 차려준 쇠고기 묵국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아주 맛있게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그 국은 제가 끓인 것이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 속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이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입증할 사진들, 공범들과의 거래 내역과 해외 공급 체계 정보까지 담긴 장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제 생생한 증언까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가장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의 홈페이지를 뒤져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경찰서로 향했죠. 관세청에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밀수 조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민정, 저 가증스러운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요. 저는 이제껏 제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어리석은 아들을 지키고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어미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손에 넣은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유리잔에 부딪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찾아가 이 증거들을 던져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것은 수많은 피해자가 얽혀있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자 해외 공급체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밀수 범죄였습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저 영악한 며느리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이 싸움의 첫 단추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게 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했죠.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지능경제범죄 분야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다는 법무법인에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 바로 상담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노트북으로 옮기고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 캡처, 문제의 관세 통화 녹음 파일, 작은 방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수백 장의 사진들, 그리고 판매 장부의 모든 페이지까지. 저는 스스로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은 웅장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상담실로 들어섰죠. 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뒤 제게 어떤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떨지 않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과시적인 SNS 생활부터 제 의심이 시작된 계기, 그리고 2번에 걸친 잠입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서류를 뒤적이던 변호사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경청했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저는 제가 정리해온 증거 자료들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사진 하나하나, 동영상 한 편 한 편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판매 장부가 찍힌 사진을 볼 때는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까지 터져나왔죠. 어머님, 이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일반적인 고부 갈등으로 인한 과장된 신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증거들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군요. 이건 완벽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변호사는 법률가의 눈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며느님은 현재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상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했으니 상표법 위반이죠. 셋째,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물건을 밀수했으니 관세법 위반입니다. 특히 이 장부에 적힌 해외 공급 체계 정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의 실마리인지를 깨닫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양동작전으로 가야 합니다. 두 개의 창으로 동시에 적을 공격하는 거죠. 첫 번째 창은 관세청입니다. 어머님께서 확보하신 밀수 증거와 해외 공급책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십시오. 그들은 밀수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니 아마 어머님의 제보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창은 경찰입니다.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가 며느님을 사기죄로 정식 고소하십시오.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는 제게 고소장 작성 요령과 각 기관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제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계획들을 한 줄로 꿰어주는 명쾌한 지침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그르치기 십상인데 이렇게까지 냉철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셨다니. 이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제 손에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관세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이 아닌 밀수신고센터를 직접 찾아갔죠. 제 신분을 밝히고 대규모 가짜 명품 밀수 조직에 대한 제보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저 평범한 민원인으로 대하던 직원의 눈빛이 제가 노트북을 열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를 호출했고 잠시 후 저는 조사과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관에게 변호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찍어온 장부 사진, 특히 해외 공급책의 위챗 아이디가 적힌 부분을 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머님, 이것은 저희가 몇 달 동안 추적하던 밀수 조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제보자인 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고 앞으로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세청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창은 성공적으로 적의 심장을 향해 던져진 셈이었죠. 오후에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어요. 저는 미리 작성해간 고소장을 제출하고 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입었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했죠. 경찰 역시 제 증거 자료의 구체성에 놀라움을 표하며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세청과 경찰서, 두 개의 국가 권력기관이 이제 제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오민정은 그 거미줄에 걸린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나방에 불과했죠. 저는 조용히 그 나방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이제 사냥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통화도 아들 집에 방문하는 것도 일절 끊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며느리의 SNS를 감시하며 그 애가 덫으로 걸어 들어올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 휴대폰은 이제 범죄 감시용 CCTV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흐르고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신호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SNS에 화려한 예고 포스터 한 장을 올린 것이었죠. 여러분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민정이가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 유럽에서도 구하기 힘든 초희귀템들만 모아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놓치면 1년은 후회할 거예요. 본방 사수. 저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관세청 조사관과 경찰서 형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숙입니다.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정보에 감사를 표하며 당일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남은 일주일은 제게 지옥처럼 길고도 천국처럼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더군요. 저는 아침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한 악마를 심판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테니까요. 작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저는 제 아들 지철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라도 말이죠.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멋쩍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집까지 오라고 하고. 앉아라. 너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 저는 아들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아들의 눈앞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SNS 사진들, 문틈으로 찍은 동영상, 방 안에 가득했던 가짜 명품들의 사진, 그리고 모든 범죄가 기록된 판매장부의 사진까지. 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돈다발을 세며 사람들을 호구라 칭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말도 안 돼. 민정이가 이럴 리가 없어. 엄마가 뭐 잘못한 거겠지. 합성 아니야?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필사적인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쳐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모두 내 늙은 망상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 오민정의 진짜 얼굴이야. 거짓말. 엄마가 우리 민정이 질투해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가슴도 미어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동정심이 아들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정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네 집으로 가보거라.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아내는 그 작은 방 안에서 또 다른 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테니. 그리고 잠시 후면 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그 집을 덮칠 게다. 선택은 네 몫이다가 아들아. 이 애미의 말을 믿고 여기서 함께 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네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함께 파멸할 것인지.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거짓이기를 바라며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아내에게 달려간 것이겠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 아파트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 앞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지철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라이브 방송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죠. 제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자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였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세청하고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거실을 지나 작은 방 문을 열자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며느리 오민정은 한창 신이 나서 가짜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죠.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 명의 남자들을 보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뭐예요, 당신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그녀가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앞에 카메라는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압수수색 영장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기 및 상표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체포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의 가짜 상품들과 장부,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수집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마침내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지철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었어? 니들이 나를 판 거야?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분노는 제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제 아들 지철이를 향하고 있었죠. 최지철, 이 배신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그녀의 그 적반하장 격의 외침에 아들은 그저 허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수사관이 들고 있던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댓글 창이었죠.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남긴 글들이 실시간으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경찰이야? 저 가방 그럼 가짜였어? 나 저거 샀는데. 사기꾼이었네. 어쩐지 이상하게 싸더라. 오민정 씨 완전 실망입니다. 내 돈 돌려내. 며느리 오민정의 가짜 제국이 수천 명의 눈앞에서 생중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며느리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담아내고 있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까지.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아들 지철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 오민정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았는지 그녀의 발악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난 억울해.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저 늙은 여우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던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지철이를 돌아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최지철, 이 무능한 자식아. 네가 조금만 더 잘났어 봐. 내가 이런 짓까지 했을 것 같아? 다 네 탓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너랑 네 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추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동안 아내가 보여줬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실은 모두 돈과 허영심을 위한 연기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와 아들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아파트를 빠져나올 때 복도와 1층 로비는 이미 소문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걸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죄를 심판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거 현장이 생중계된 탓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저녁 메인 뉴스 시간 내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단독 구독자 30만 명의 유명 SNS 인플루언서, 대규모 짝퉁 판매 현장 생중계 중 검거. 충격 실태 수백억 원대 짝퉁 밀수 조직, 국내 총책은 평범한 가정주부. TV를 켤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카페는 개설 하루 만에 회원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페 게시판에는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배신감이 담긴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저 여자한테 속아서 가방 샀어요. 남편 몰래 5개월 할부로 긁었는데 이제 어떡하죠? 저는 예물시계를 저 여자한테 샀는데 그것도 가짜였다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 여자가 방송에서 자기 남편은 월급쟁이라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번다고 감성팔이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네요. 그 글들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며느리를 동정했던 제 과거를 다시금 후회했습니다. 저 아이는 수천 명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마였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은 아마 평생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제 행동이 비록 아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은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연락이 아니라 습격에 가까웠죠. 그들은 예고도 없이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아버지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당신 며느리를, 당신 아들 마누라를 경찰에 팔아넘길 수가 있어.
사부인께서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태도에 오히려 그들이 당황한 듯 잠시 주춤하더군요.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우리 민정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좀 보태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애를 감옥에 보내. 며느리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딸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사기치고 밀수하고 남의 등쳐먹고 삽니까? 당신들 눈에는 당신들 딸만 자식이고 당신들 딸한테 피 같은 돈 사기당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으시나 보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흉도 덮어주고 그러는 거라고. 가족? 오민정은 더 이상 제 며느리도 제 아들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에요. 내 아들 인생에 더러운 오물 묻힌 것도 모자라 어디 와서 큰 소리십니까? 저는 평생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주거침입과 협박죄로 당신들까지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여기 와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당신들 딸 때문에 인생을 망친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서슬 퍼런 기세에 사돈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다가 결국 욕설을 몇 마디 내뱉고는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저는 쿵 하고 현관문을 닫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오직 법정에서 오민정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그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가 남기고 간 저주의 메아리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제 아들 지철이는 스스로를 유폐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그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홀로 자신의 고통을 곱씹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랑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고통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아들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하루 3번 아들의 방문 앞에 정성껏 차린 밥상을 넣어주고 그가 남긴 빈 그릇을 말없이 치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위로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본격적인 법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또 며느리의 부모가 보내는 협박일까 싶어 받지 않으려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분하고 지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성숙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오민정 씨의 변호를 맡게 된 법무법인 정인의 박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피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전투 의지가 다시금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선봉장이 먼저 제게 창을 겨누은 것이었죠. 그런데요.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시면 될 텐데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여사님과 아드님께 저희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금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복구하고 여사님과 아드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감정에 호소하는 위선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만날 이유도 당신들의 거짓된 사과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가리면 될 일입니다. 여사님,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사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 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겁니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드님이신 최지철 씨께서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지철 씨를 아내의 범죄를 방조한 무능한 남편, 혹은 아내가 저지른 범죄의 이익을 함께 누린 공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그 교활한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제 아들의 명예를 볼모로 잡은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말들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를 바보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지철이는 당신들 의뢰인의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영혼까지 착취당한 가장 큰 피해자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더러운 돈 몇 푼으로 그 상처를 덮고 내 아들에게 가해자의 오명까지 뒤집어 씌우려 하시다니. 당신 변호사 맞습니까? 혹시 사기꾼 아니신가요? 여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친 것은 당신들의 그 뻔뻔하고 역겨운 합의 제안이겠지요.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제시하는 더러운 합의금 따위에 내 아들의 명예와 내 남은 인생의 자존심을 팔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짜는 협박과 회유는 집어치우시고 재판 준비나 열심히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당신들의 의뢰인이 단 하루라도 더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해주는 것이 내 아들의 명예를 지키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일로 내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평생의 분노를 담아 소리치고는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철아. 나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에 해골처럼 앙상해진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공허함 대신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얼어붙은 강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조금 전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굳게 다문 입술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입에서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아. 그리고 민정이에 대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제 손으로 직접 증언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남편이었는지, 그 애가 저와 엄마를 어떻게 기만하고 조종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요. 그것이 제가 저 자신과 엄마와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을 넘어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한 남자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아들이 어리석음의 긴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그리고 한 명의 온전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에도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와 아들은 망설임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앞에서 그동안 차마 제게도 다 털어놓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치부를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민정이가 어떻게 자신을 능력 없는 남편으로 몰아가며 가스라이팅 했는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어떻게 자신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자신의 무관심과 회피가 결국 아내의 범죄를 더욱더 키우게 된 과정까지. 아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며느리 오민정의 유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장부와 해외 공급 체계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국내에 암약하고 있던 대규모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며느리 오민정은 그 조직의 단순한 판매책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유통을 총괄하고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대부분 해외의 유령 회사 명의로 만들어진 비밀 계좌로 빼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건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자신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며느리 측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교도소에서 저주와 원망으로 가득 찬 편지가 날아왔어요. 처음 몇 번은 뜯어보았지만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당신이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야. 내가 나가면 당신과 최지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편지들 속에는 단 한 톨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연민과 남 탓, 그리고 추악한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저는 더 이상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 서랍 한쪽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은 훗날 법정에서 며느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저는 아들과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초췌했던 아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저 역시 가장 깔끔한 옷을 준비했죠. 우리는 피해자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나긴 싸움의 승리자이자 정의를 실현할 증인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의 가장 큰 법정 안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세기의 재판을 구경하러 온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수백 명의 눈과 귀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제 며느리 오민정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 화려하고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가득 오른 채 바싹 마른 몰골이더군요. 그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와 지철이를 발견하고는 입모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짓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아이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내던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모든 이가 기립한 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추상 같은 목소리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막힘없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벌인 상습적인 사기 행각,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 수익,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한 대규모 밀수, 명백한 상표법 위반, 그리고 그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자금 세탁과 은닉 혐의까지. 그녀의 죄목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은 검사의 목소리가 한 단락씩 끝날 때마다 경악과 탄식으로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증인석으로 걸어 나가는 동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죠. 저는 선서를 하고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제 앞에 앉은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는 먼저 제가 며느리의 범죄를 처음 인지하게 된 과정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과시적인 SNS 생활에 대한 저의 첫 의심부터 수상했던 관세 전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마주했던 충격적인 현장,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증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던 물건들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증인께서는 명품 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를 전문 지식도 없는 늙은이의 망상 혹은 며느리를 시기한 시어머니의 모함으로 몰아가려는 저열한 속셈이었죠. 변호사님,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을 사더라도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한참을 들여다보고 고르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 제게 평생에 단 한 번 진짜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수십 년간 제 목숨처럼 아끼고 간직하며 닳고 닳도록 쳐다보고 만져보고 그 가죽의 냄새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요. 진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과 가치를 지니지만 가짜는 그저 번쩍이는 허영과 탐욕의 냄새만을 풍길 뿐입니다. 피고인이 팔던 물건들에서는 바로 그 역겨운 탐욕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법정하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진심이 그의 교활한 기술을 이긴 것이었죠. 다음 증인은 제 아들 지철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은 이전에 나약하고 어리석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전 아내의 만행을,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고발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였던 오민정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녀의 끝없는 허영심을 제 무능력과 부족함 탓으로 돌리며 밤낮으로 자책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남편이었고 아내의 범죄를 막지 못한 방관자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저 또한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제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전 아내인 피고인 오민정이 이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흐느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향해 이 거짓말쟁이, 배신자, 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에게 거칠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죠. 며칠에 걸친 지리한 공방 끝에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사주었던 시사 가방을 처음으로 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피고인 오민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관세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가족과 사회에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오민정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며느리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라며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성숙. 이 악마 같은 할망구야.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저와 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죠. 길고 길었던 그리고 지독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쳐라, 우리 그 집, 이제 정리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 그리고 배신의 기억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상처의 공간일 뿐이었죠. 며칠 뒤 저희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 집의 모든 짐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들였던 화려한 이탈리아제 소파와 대리석 식탁은 모두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버렸고 그녀의 수백 벌의 옷과 화장품 그리고 그녀의 흔적이 묻은 모든 사진들은 모두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마치 저희의 삶을 몇 년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악령을 몰아내는 듯한 일종의 구마의식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짐이 빠져나간 텅 빈 아파트에 저와 아들은 마지막으로 들어섰습니다. 휑한 공간에는 그동안에 좋았던 그리고 나빴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부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들아. 여기서의 나쁜 기억은 오늘 이 바람에 다 실어보내고 우리 진짜로 새로 시작하자. 아들은 말없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본 뒤 현관문을 닫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저희의 어두웠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고하는 경쾌한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지옥 같던 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모자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싼 대리석 바닥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구석구석에는 예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온기와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죠.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세상을 떠나 비로소 진정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모자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지철이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여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과묵하고 우직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해졌으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현명하게 표현할 줄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제게 철없는 아들이 아닌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든든한 가장이자 때로는 다정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이 허전할까봐 작은 다육 화초들을 사와 베란다를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깊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깊은 밤에 잠을 설치거나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정성껏 끓여 아들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시간만이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사람에 대한 깊은 혐오와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저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서툰 솜씨로나마 그분들의 따뜻한 식사를 챙겨드리며 저는 제 안에 얼어붙었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온기를 통해 치유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평온하기 그지없는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어본 저는 낯익은 교도소의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오민정에게서 온 편지였죠. 재판이 끝난 후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또다시 저주와 원망을 담아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겠지만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도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조금이라도 변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안의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꾸깃꾸깃한 편지지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분노와 끈적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글자들이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곳은 평안하신가요? 저는 이곳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쳐버리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수년을 썩다 나가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젊음, 제 명예, 그리고 제 사랑까지도요. 최지철은 지금쯤 다른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 중입니다. 당신도 늙고 병든 몸, 저를 이렇게 만든 죗값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편지의 마지막까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뒤틀린 피해의식과 교활한 책임 전가,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저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4번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공원의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아무런 미련 없이 그 편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거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완벽한 타인의 의미 없는 소음을 들은 듯한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완전히 씻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아들에게 말을 걸자 아들은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하고 있었죠.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풍경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명품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길었던 시간들은 어쩌면 제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삶의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번쩍이는 가짜 명품이나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저녁을 먹고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지극히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보석처럼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닦인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뭐해? 노을이 예쁘네.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참 예쁘구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얼큰한 김치찌개 어때? 좋지. 두부도 넉넉히 넣고 돼지고기도 듬뿍 넣어서 끓여다오. 저와 아들은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화에는 그늘이 없었고 우리의 미소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폭풍은 없었죠.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마침내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하고도 상쾌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습니다.